오늘은 16세기 유럽을 뒤흔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였던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대하드라마처럼 굴곡진 운명으로 가득했죠. 실제로 그녀는 서양에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될 정도로 유명한데요. 과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1542년 12월 8일 스코틀랜드의 릴리스 고성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녀가 메리 스튜어트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 어머니는 기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메리가 태어난 지 겨우 6일 만에 아버지 제임스 5세가 30세의 나이로 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이웃나라 잉글랜드와의 갈등, 그리고 국내의 종교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대립이 정치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갓 태어난 아기가 곧바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메리의 운명은 또 한 번 급변하게 됩니다. 5살 때 그녀는 비밀리에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침략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다행히도 프랑스에서 메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궁정 생활과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16세기 중엽의 프랑스 궁정은 유럽에서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곳이었죠.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꽃이 만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메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왕비감으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해에도 재능이 있었고 자수나 승마 같은 귀족적인 취미에도 뛰어났다고 하네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는 메리를 작은 여왕님이라 부르며 아꼈고 왕비 카테리나 메디치도 그녀를 귀여워했습니다. 앙리 2세는 이런 완벽한 아이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니 메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58년 15세의 나이에 메리는 프랑스 황태자 프랑수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프랑수아가 프랑스의 국왕이 되면서 메리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의 왕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죠. 병약했던 프랑수아가 즉위한 지 1년 반 만에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졸지에 18살 나이에 과부가 된 메리는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561년 8월 1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메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설고 험난한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란 메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스코틀랜드는 이미 개신교 세력이 우세해진 상태로 변해 있었죠. 심지어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던 데다가 가톨릭 신자인 메리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던 그녀는 왕국 각지를 순회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씩씩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왕의 종교는 환영하지 않으나 여왕은 대환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메리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개신교의 권리도 인정하는 포용력을 보였고 심지어 개신교 귀족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를 순조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메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달리경은 메리와 같은 스튜어트 가문 출신의 잉글랜드 귀족이었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달리경에게 마음이 끌려 1565년 22세의 나이에 그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곧 메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사실 달리경은 오만하고 절제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왕위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메리의 시종 다비드 리치오를 질투한 나머지 귀족들과 공모해 리치오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메리와 달리경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말았죠. 그러다 1567년 2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달리경이 묵고 있던 저택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달리경은 그 폭발과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게 밝혀지면서 메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메리는 스스로 혼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녀는 달리경 살해용의자로 지목된 보스웰 백작과 3개월 만에 재혼해버린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녀의 결정은 국내외에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567년 6월 메리는 반란군에 항복하고 말았죠. 매춘부를 태워 죽여라, 남편을 죽인 자를 태워 죽여라 라는 민중의 매서운 비난 속에서 그녀는 로클레벤성에 유폐되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퇴위하게 되고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고작 1살 된 아들 제임스가 새로운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합니다. 1568년 5월 메리는 기적적으로 로클레벤성을 탈출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나라 프랑스가 아닌 잉글랜드였습니다. 메리는 사촌이자 라이벌인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 또한 메리에게 다른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엘리자베스 1세는 사실 메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죠. 메리 역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리는 19년 동안 잉글랜드 각지의 성에 유폐되어 지내게 됩니다. 한때 새 나라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죄인처럼 갇혀 지내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 메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고 류마티스로 다리가 휘었으며 30대였지만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1586년에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의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시 메리는 43세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에 회부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도 그녀의 사형 집행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왕족을 처형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1587년 2월 1일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1587년 2월 7일 메리 스튜어트는 44세의 나이로 처형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여왕다웠습니다. 3시간에 걸쳐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한 메리는 당당한 태도로 스스로 단두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메리의 죽음 이후 16년이 지난 1603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죽게 되면서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하게 되었죠. 제임스 1세는 1612년 어머니의 유해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묘지에는 메리 스튜어트와 철천지 원수인 엘리자베스 1세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는 라이벌이었던 두 여왕이 죽어서는 같은 공간에 묻히게 된 것이죠. 메리 스튜어트의 인생은 권력과 사랑, 종교와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16세기 유럽의 축소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되었고 새 나라의 왕관을 쓴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19년간의 유폐 생활을 겪었고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는 상반되는 그녀의 기구한 삶은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은 지난번 다뤘던 영국의 변태왕 헨리 8세의 왕비들 중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왕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앤 불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집안인 불린 가문은 원래 상인 집안이었지만 점점 성장을 거듭한 끝에 앤 불린의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고위 귀족과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막강해졌다고 하는데요. 1501년 7월 노퍽 지방에서 태어난 앤은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는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5개 국어를 능숙하게 할 만큼 언어에 대해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죠. 15살이 되던 해에 귀국한 그녀는 궁정에 들어가 헨리 8세의 첫 왕비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가 됩니다. 캐서린과 결혼 생활 중에도 헨리 8세는 숱한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고 앤 불린 또한 새로운 애인으로 삼을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앤 불린은 그저 단순한 애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죠. 젊고 재치 있는 데다 매력적인 앤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구애를 계속했지만 그녀는 다른 귀족 여인들과 달리 왕을 거부하고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헨리 8세를 애태웠습니다. 앤은 단순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나름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헨리 8세와 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앤 불린에게 빠져 지낸 헨리 8세는 마침내 앤과 결혼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실 헨리 8세가 캐서린과의 이혼을 시도하기 시작한 건 캐서린이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던 1520년대 초반부터였는데요. 당시 유럽의 왕들은 적법한 결혼을 한 상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만 후계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경우도 흔했죠. 때문에 후계자를 낳지 못한 본처를 수녀원으로 쫓아내거나 교황청에 로비를 해서 혼인무효를 얻어내는 식으로 세장가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헨리 8세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은 원래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둘이 혼례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아서가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둘의 결혼을 무효라 선언했고 캐서린은 헨리 8세와 다시 정략 결혼을 했었죠. 때문에 헨리 8세는 캐서린이 자신의 형과 혼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교황에게 그녀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헨리의 결혼 무효와 요청을 받고도 오랜 시간 확답을 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의 청을 거부했죠. 그렇게 교황에게 거절당하고 왕비인 캐서린 또한 것에게 저항하자 헨리 8세는 결국에 종교 개혁까지 일으키며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시켜버리고 스스로 그 교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뒤 캐서린 왕비를 궁정에서 추방해버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1533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황 대신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 무효를 승인해 주었고 그해 여름에 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죠. 하지만 앤 불린이 왕비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잉글랜드 백성들은 앤을 대단히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시대에서든 남의 남편 뺏어간 여자는 결코 사람들에게 고운 시선을 받기 힘든 법인데다가 앤에게 남편을 빼앗긴 상대가 바로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캐서린 왕비였기에 앤은 특히나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앰블리는 이미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진 채 결혼식을 올렸는데 헨리는 앤이 임신한 아이가 그렇게나 기다리던 아들일 거라 굳게 믿었고 점성가들 대다수도 왕자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미 궁정서기들은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 문서까지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앤의 첫 아이는 딸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물론 훗날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역대 영국의 왕들 중 가장 뛰어난 여왕이라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는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할 뿐이었죠. 앤과 헨리 8세 또한 태어난 딸을 보고 매우 실망했지만 헨리 8세는 이미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연달아 잃고 첫 딸인 메리를 얻은 경험이 있었기에 건강한 공주가 태어났으니 왕자도 곧 태어날 거라고 말하며 오히려 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캐서린의 딸 메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왕비의 자리에 오른 앤은 메리 공주에게 자신을 왕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머니의 폐위로 인해 공주 지위를 잃고 사생아가 된 메리는 어머니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앤에게 결코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고 앤은 그런 메리를 괘씸하게 여겨 그를 자기 딸의 시녀로 임명하는 모욕을 주기도 했죠. 그렇게 앤이 전처의 딸을 학대하기도 하고 기대하던 아들을 낳아주지도 못했지만 헨리는 여전히 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앤은 비싼 옷과 보석, 장신구 등 여러 사치품을 수집하고 여러 궁전들을 자신의 취향대로 개조하느라 막대한 돈을 소비하는 등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앤의 권력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앤과 달리 다른 공주 출신 왕비들은 자신의 모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그들에 비해 출신이 한미했던 앤은 오직 아들을 낳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녀는 첫 출산 이후로는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연달아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계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위신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앤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유산을 거듭하자 앤이 신의 저주를 받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군댔고 그런 앤에게 점점 시들해진 헨리 또한 결국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아들을 낳지 못한 앤은 남편이 다른 애인과 놀아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헨리 8세가 앤과 연애 중이던 시절에는 그녀의 불같은 성격과 직설적인 표현을 마음에 들어했지만 결혼 후에는 아들을 낳아주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 앤에게 오히려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쌓였던 둘의 사랑은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1536년에 첫째 왕비 캐서린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앤에게도 다시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으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반대파들의 견제를 받기도 하던 앤에게 헨리의 전처인 캐서린은 비록 추방당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그녀에게 큰 위협이 되는 대상이었으며 왕인 헨리 8세도 캐서린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헨리와 앤은 모처럼 한마음이 돼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죠. 하지만 앤이 또다시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유산해버리면서 헨리 8세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 대신 얌전하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진 제인 시모어를 새로운 왕비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헨리는 당시 영국과 오래도록 대립하고 있던 프랑스를 배후에서 괴롭혀줄 수 있는 존재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의 동맹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카를 5세의 이모인 캐서린을 패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앤이 잉글랜드 궁정에 존재하는 한 양국 간의 동맹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앤을 내쳐야겠다는 헨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결국 헨리 8세는 앤이 자신의 오빠를 포함한 5명의 남자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죄목과 반역을 꾸몄다는 누명까지 씌워 그녀를 체포해버렸습니다. 앤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과가 이미 정해진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그녀에게는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그렇게 앤은 36세의 나이로 자신이 갇혀있던 런던탑의 내부 처형 집행장에서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헨리 8세는 앤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키려 했지만 처형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던 것인지 그녀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참수형으로 처형 방식을 바꾸었죠. 앤은 죽음 앞에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인지 자신의 처형 방식이 화형에서 참수형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 목은 가늘어서 빨리 끝날 테니 다행이라는 농담을 남겼으며 이후 처형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정당한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며 헨리 8세는 성군이니 그에게 충성을 다해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오랜 과거부터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던 국가였었죠. 오늘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왕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지금까지도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영화 주인공 뺨칠 정도로 엄청나게 굴곡진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튜더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그녀가 단골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영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본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533년 9월 7일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순탄치 않은 왕실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죠. 헨리 8세는 원래 첫 번째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하여 딸 메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 후계자를 원했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다른 여인을 물색하던 중에 엠블린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하는 상황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으로 태어난 엘리자베스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2살 때인 1536년 어머니 엠블린이 반역과 간통 혐의로 처형당해버렸죠.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졸지에 서자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상처를 겪은 엘리자베스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강철의 여인으로 성장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헨리 8세는 이후 여러 번의 결혼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와의 사이에서 아들 에드워드를 얻었고 마지막 6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는 엘리자베스에게 좋은 계모가 되어주었죠. 캐서린 파의 노력으로 엘리자베스는 다시 왕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547년에 헨리 8세가 사망하고 고작 9살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는데요. 에드워드는 열렬한 개신교였고 영국의 종교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죠. 아버지 헨리 8세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으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왕이 되었을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1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 계승권을 두고 엄청난 분란이 생기게 되었지만 결국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였던 메리가 다음 왕위 계승 순서에 따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에드워드와는 다르게 메리 1세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만들고자 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메리는 피이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 시기에 엘리자베스 또한 상황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개신교로 알려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메리 1세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1554년 와이어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이 반란과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런던 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메리 1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결국 석방되어 하트필드 저택에서 조용히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은거 생활 당시 엘리자베스는 꾸준히 정치적 지혜를 쌓으며 훗날을 기약하는데 이때 쌓았던 내공이 훗날 여왕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메리 1세가 42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자연스럽게 25세의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즉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모두 그녀를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즉위 직후부터 뛰어난 정치적 소환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추미런 의원을 39명에서 19명으로 축소했고 성직자 정치가를 줄이는 대신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등용했죠. 그래서 윌리엄 세실과 니콜라스 베이컨 같은 유능한 인물들이 그녀를 보좌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성장하면서 직접 목격했던 종교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을 멀리했죠. 1559년에는 예배통일법을 제정하여 영국 전역에서 공통 기도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죠. 다만 여성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기독교의 전통 때문에 수장이라는 명칭 대신 최고 통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그녀는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죠. 그녀의 중도적인 종교 정책은 오늘날까지 영국 국교회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면서 영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했죠. 그 덕분에 스페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프랑스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통치 기간은 영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시대로 불리는데요. 이 시기 동안 영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었죠. 특히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한 사건은 영국이 해상강국으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은 불타는 함선으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박살내며 대승을 거두었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섬에만 틀어박혀 있던 영국이 유럽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또한 국가공인해적인 사략선을 이용해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존 호킨스,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이들이 국가공인 해적질을 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긁어모았고 그 재물들은 고스란히 국고로 채워지면서 영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영국은 다른 유럽의 열강들보다 대항해 시대에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해외 무역과 탐험을 장려하여 영국이 해상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다져놓은 기틀로 인해 훗날 제국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영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식민제국을 가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어냈는데요.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많은 문학인들과 철학가 프랜시스 베이컨을 배출하면서 엘리자베스 시대라 일컫는 영국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죠.
그리고 연극은 대중적인 오락거리로 자리 잡았으며 문학 외에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면서 교육 분야도 크게 성장했죠. 엘리자베스는 처녀여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코틀랜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구원자들이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들 모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교수단으로 일부러 결혼하지 않고 결혼 가능성을 이용했던 거죠. 스페인한테는 적대시한다면 프랑스에 시집 가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프랑스에는 그 반대로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선언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연인과의 스캔들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더들리 경관은 한때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들리의 아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결혼 계획은 무산되었죠.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던 엘리자베스의 통치 말년에는 여러 가지로 고난과 역경들이 겹치게 됩니다.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해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고 스페인과의 전쟁이나 아일랜드 반란 진압 등으로 군사비가 증가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죠. 또한 독점 특허권을 남발하여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엘리자베스는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의회에서 행한 황금의 연설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녀는 이 연설에서 국민의 사랑이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하다고 말하며 단번에 의회의 지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가 눈에 가시였었죠. 하늘이 도운 것인지 때마침 메리가 스코틀랜드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리는 결국 엘리자베스에 의해 19년간 유폐당한 채 살다가 1587년 반역 혐의로 처형당하고 말았죠. 세월이 흘러 45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1603년 3월 70세의 나이로 엘리자베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손으로 처형했던 메리의 아들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그가 제임스 1세로 영국의 왕위를 잇게 되었죠. 사생아라는 논란부터 불안한 입지를 이겨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박살내버린 진정한 걸크러쉬. 문학의 황금기를 열었으며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연설력 등 엘리자베스 1세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나라 통치를 완벽하게 해내서 영국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안정된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기틀을 닦아놓은 여러 국왕이 있기 마련인데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역할을 혼자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옛날 서양 전래동화의 주인공인 신데렐라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는 현재도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인데요. 최하층의 한여 신분에서 여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면서 인생 역전을 생각하는 증세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신데렐라가 된 여인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바로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1세이죠. 그녀 역시 신데렐라처럼 한여에서 러시아의 황후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신분 상승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매춘부를 했던 경력도 있고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기도 했으며 러시아 제국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였지만 로마노프 왕조의 피는 물려받지 않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신데렐라이기도 하죠. 그녀의 본명은 마르타 헬레나 스코프론스카입니다. 마르타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최하층민이었죠. 그녀의 부모는 폴란드 출신의 농민 혹은 폴란드의 하급 공무원 출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1689년에 창군한 전염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부모를 잃게 되어 마르타는 폴란드를 떠나 라트비아 귀족 가문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하녀인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외모 하나는 끝내줬죠.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자란 마르타는 당시 유행하던 금발도 아닌 흑발이었지만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반해 많은 구애를 받았죠. 심지어 그녀를 하녀로 부렸던 라트비아의 귀족 요한 글리크는 혹시 우리 아들이 마르타와 눈맞아 결혼한다며 설치진 않겠지? 라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해놓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17세가 되었을 때 스웨덴의 군인과 약혼하기도 했지만 스웨덴군이 러시아의 퓨르트 대제가 이끄는 군대에게 패배해 철수하게 되면서 약혼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였던 스웨덴의 군인 또한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첫사랑의 실패를 맛보게 되고 믿었던 약혼자 또한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것에 충격을 먹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모스크바로 떠나 본격적으로 화류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르타는 수많은 러시아 장교들과 매춘을 일삼았으며 문란한 생활을 이어나갔죠. 러시아에서도 그녀의 눈부신 외모는 입소문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손님을 몰려들면서 수많은 러시아 귀족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퓨르트 대제의 절친이었던 멘시코프 공작이었죠.
그녀는 멘시코프 공작의 애인이 되어 그와 함께 살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멘시코프 공작의 다른 귀족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멘시코프는 절친인 퓨르트 대제에게 마르타를 소개시켜줬죠. 퓨르트 대제 역시 마르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있기에 멘시코프는 그녀를 황제에게 바치게 되었죠. 그렇게 하녀로 시작해서 매춘부를 거쳐 귀족의 애인이 되었다가 마침내 황제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퓨르트 대제는 현재까지도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이자 명군으로 칭송받는 그런 황제였죠. 당시 퓨르트 대제는 황후였던 에우도키아 로프키나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대판 싸운 뒤 개빡친 퓨르트 대제는 황후 에우도키아를 폐위시킨 뒤 수도원에 유폐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마르타를 황후로 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타는 하녀와 매춘부를 거쳐 1712년 러시아의 황후가 되어버렸죠. 또한 마르타라는 이름을 버리고 예카테리나라는 귀티나는 이름을 수여받았습니다. 퓨르트 대제가 이렇게 그녀를 총애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고질병이었던 편두통을 그녀만이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으로는 모스크바 전체가 떠들썩해졌는데, 매춘부 시절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던 수많은 귀족들이 그녀가 황후가 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며 술렁거렸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후가 된 후의 삶도 마냥 평탄하지는 않았죠. 그녀는 매춘부하던 시절의 버릇을 못 고쳐졌는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다 퓨르트 대제에게 걸려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간통한 남자는 바로 퓨르트 대제의 애인 중 한 명이었던 안나몬스의 오빠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열받은 퓨르트 대제는 안나몬스의 오빠를 처형시켜버렸고 그 목을 모스크바 광장에 효수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처벌을 면했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마르타의 간호가 있어야 퓨르트 대제의 편두통이 낫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의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머리 아픈 걸 고쳐준 걸 보면 퓨르트 대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모반의 씨앗이 싹을 틔웠는데요. 쫓겨난 황후 에우도키아의 아들이었던 알렉세이 황태자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퓨르트 대제의 정치도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건 수도원에 갇힌 어머니를 풀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그러나 반역은 결국 실패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퓨르트 대제의 뒤를 이을 황태자가 죽임당하고 나서 갑자기 1725년 퓨르트 대제마저 황위를 물려줄 사람을 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황태자의 아들이자 퓨르트 대제의 손자가 다음 황제로 즉위하는 게 맞지만, 이상하게도 귀족들의 추대를 받고 마르타가 여왕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예상했다시피 그녀는 귀족들에 의해 꼭두각시 황제로 즉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에테카리나 1세 황제가 된 마르타는 정치에 관심은 1도 없었고 글씨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 같은 것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실질적인 업무는 귀족들이 하다 보니 권력 또한 귀족들에게 쏠리게 되었죠. 그녀에게 관심은 오직 남자들과 놀아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된 후부터는 만사 제쳐두고 누구의 제재도 없이 편하게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실의 공식 행사가 있던 날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영하 20도가 넘는 맹추위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황제로서 황실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나중에 폐렴이 되었고 그렇게 알아눕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녀는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완벽한 신데렐라였던 그녀였지만 후대의 평가는 별로 좋지는 않죠. 황제로서나 황후로서의 역할도 거의 없었고 그저 쾌락만을 쫓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잘한 점은 명군으로 손꼽히는 퓨르트 대제의 편두통을 고쳐준 것 정도이지요. 예쁜 얼굴 하나로 하녀 신분으로 시작해 매춘부, 귀족의 애인, 황후를 거쳐 결국에는 황제까지 되어 신데렐라 동화를 실제로 실현시킨 예카테리나 1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한 명의 배우자만을 갖는 일부일처제가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만 해도 왕이나 귀족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몸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남자들을 곁에 뒀던 인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러시아의 위대한 여자라 불렸던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예카테리나는 1729년 프로이센 왕국에서 독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열성적으로 딸의 교육을 시킨 덕분에 예카테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하죠. 예카테리나의 외삼촌이 과거 러시아의 6대 황제인 엘리자베타 여제와 약혼했던 인연이 있었던 덕분에 그녀는 러시아의 초대 황제 예카테리나 1세의 외손자인 퓨트르 3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개명해서 기존의 조피라는 독일식 이름을 버리고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라는 러시아 이름을 쓰게 되죠. 예카테리나와 퓨트르 3세 부부는 신혼 시절까지는 같은 독일계의 혈통이라는 점 때문에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예카테리나가 주변 사람들과 엘리자베타 여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칠러시아 노선을 걷게 되면서부터 둘의 사이가 점점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남편인 퓨트르는 평소 장난감 병정이나 기차만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있었던 데다 심각한 성불구라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좋아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아주 오랜 시간 부부관계가 없었고 18년간 각자 애인을 따로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카테리나도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나중에는 결국 남편을 혐오하는 수준으로 변했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피해 다니면서 부부관계도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엘리자베타 여제로부터 자식을 안 낳을 거면 내쫓아버리겠다는 소리를 듣고는 마지못해 첫 아들인 파벨을 낳았고 이후부터는 다른 남자들과 마음껏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황실에 시집 온 후로 그곳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심히 러시아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심지어 종교까지 러시아 정교로 개종한 예카테리나와 달리 뼛속까지 독일인이었던 퓨트르 3세는 계속해서 독일풍을 선호하고 개신교를 고집했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도 그리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그는 1762년 엘리자베타 여제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뻘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7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스웨덴과 연합하며 프로이센을 상대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퓨트르 3세는 뜬금없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점령한 프로이센의 영토를 배상금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돌려주며 그들에게 병력까지 빌려줄 것을 제의하는 등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상대에게 내걸 만한 조건을 독단적으로 제시했죠. 이게 그 유명한 브란덴부르크가의 기적 사건으로 이 굉장한 뻘짓은 러시아 귀족들의 격렬한 분노를 샀으며 예카테리나 역시 남편의 행동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평소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예카테리나는 1762년 6월 퓨트르 3세가 덴마크와의 전쟁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운 사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됐음을 만천하에 알렸죠. 퓨트르 3세는 얼마 후 체포되었고 8일 후에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 예카테리나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러시아를 개혁하고 국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죠. 그렇게 그녀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 러시아의 행정과 법률 제도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상공업을 진흥시켜 국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볼테르와 레오나르트 오일러 등의 학자들을 후원하는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예술에도 지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서 유럽 각지에 퍼져 있는 그림과 조각들을 수집해 현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와 합작하며 폴란드의 일부 영토를 얻기도 하는 등 러시아의 세력을 넓히기도 했죠.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발티크해에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확보하며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무역과 산업이 나날이 발달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부강해졌으며 문학과 미술, 음악 등 많은 예술 분야에서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부까지 단숨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퓨트르 대제가 공화국 수준의 러시아를 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면 예카테리나 2세는 제국으로서의 러시아를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예카테리나 2세를 러시아의 자긍심 또는 러시아의 가장 완벽한 군주라 부른다고 하네요. 물론 예카테리나 여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무능하다 해도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약 200여 명에 이르는 애인을 둔 남성 편력. 즉위 초에는 국민이 군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주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계몽군주를 자처했지만 이후 귀족 계급의 지지를 받기 위해 농노제도를 계속 유지하며 훗날 농노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 등이죠. 예카테리나는 특히 애인을 많이 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이 60세가 넘어서 죽음을 앞에 두던 순간까지도 수많은 애인들을 두고 있었다고 하죠. 예카테리나 2세는 몇 년에 한 번씩 애인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그래도 헤어진 애인들에게 막대한 재산과 영지, 관직 등을 하사하며 잘 대접해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그녀가 그토록 많은 남자들을 사귀었던 데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귀족 명문가의 자제들이나 유능한 신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한편
적지 않은 보상을 주면서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죠. 그녀가 젊고 잘생긴 귀족 청년들뿐만 아니라 실력 있고 명망 높은 장군과 신하들까지 애인으로 뒀던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예카테리나는 애인을 선발할 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는데 우선 의사가 애인 후보들의 건강검진을 하고 검진에 합격한 후보자는 지적 능력과 황제를 즐겁게 해줄 만한 소양을 갖추었는지 추가로 검사를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황제의 측근 여성과 시험적인 합방을 거치는 실전 테스트에까지 합격하면 그때서야 황제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말년에는 교양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크고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잘생기고 젊은 미남이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황제의 수많은 애인 중에 그레고리 포템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카테리나 2세보다 10살 연하였으며 그곳의 크기가 크고 오라매 마치 말해 그것과 비슷했다고 하죠. 포템킨은 근사한 선물을 자주 보내 여제의 환심을 사고 그녀에게 거의 매일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한 번도 지겨워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제를 위해 온갖 종류의 유흥거리를 준비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지어서 바쳤다고 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향한 황제의 총애가 점점 예전만 못해지자 스스로 황제의 애인감을 물색하고 다니는 등 그야말로 처세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1787년에는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림반도를 시찰한다는 소식을 듣자 아직 개발이 덜 된 크림반도의 상황을 감추고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 주변 지역에 겉만 화려한 가짜 마을을 만든 후 여제에게 보여줬죠. 이후 포템킨은 여제가 그곳을 통과하면 다음 시찰 지역에도 가짜 마을을 만드는 방식으로 여제의 눈을 속였습니다. 이후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어있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마을에는 포템킨 빌리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여제라 불리는 예카테리나 2세의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베르사유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가 절대왕정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킨 베르사유 궁전이죠.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20년 가까이 머물면서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의 연인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명한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관 없는 여왕으로 불리며 프랑스의 정치와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퐁파두르 부인입니다. 퐁파두르 부인의 본명은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으로 후일 그녀가 퐁파두르 후작의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퐁파두르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잔 앙투아네트는 1721년 12월 파리에서 부유한 평민이었던 푸아송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횡령 혐의를 받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탓에 잔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고 하죠. 상당한 미인으로 소문난 잔의 어머니는 권세가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애인 역할을 해주는 코르티잔으로 결혼을 한 뒤에도 매춘행위를 했기 때문에 평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실은 잔의 친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의 애인 중 하나였던 르 노르망 드 투르넴이라는 인물이었을 거라며 의심하는 역사학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투르넴이라는 인물은 잔의 아버지가 가출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푸아송 일가를 강력히 후원하고 어린 잔의 공부에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이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조카와 그녀를 결혼시킨 후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그녀가 왕의 정부가 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조카가 아내였던 잔이 왕의 애첩이 되는 것을 반대하자 조카를 설득해서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잔은 아주 어린 시절 루이 15세의 결혼식 행렬이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이후부터 왕의 애첩이 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루이 15세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왕에게는 사토르 여공작이라는 애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루이 15세와 처음 만난 것은 왕의 사냥터였다고 하죠.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분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녀는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 분장을 하면서 루이 15세에게 접근했고 잔의 미모에 반한 루이 15세는 그때부터 그녀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루이 15세의 젊은 정부인 샤토르 공작 부인이 갑자기 죽자 잔에게 그 자리를 대신할 기회가 찾아왔죠. 그녀는 곧바로 남편과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뒤 메트레상티트르로 인정되어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루이 15세로부터 퐁파두르 지방의 영지와 자기를 하사받고 퐁파두르 여후작이 되었죠. 그렇게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은 최초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의 메트레상티트르가 되며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왕궁으로 쓰이던 베르사유 궁전으로 들어오게 된 그녀는 왕궁의 다락방 몇 개만을 사용하며 왕비를 비롯한 왕궁의 주요 인물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자신을 낮췄다고 하죠. 그 후 5년의 세월 동안 왕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마침내 아래층의 정식 왕실 거처를 배정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평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외향적이었던 루이 14세와는 달리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하죠. 게다가 평소 아는 사람을 마주쳐도 인사를 잘하지 않고 예의상 날리는 칭찬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몇 시간 전까지 친절히 대하던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직위를 박탈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행동들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의 성격 때문에 나온 것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를 위선적인 인물이라 생각했죠. 때문에 왕비였던 마리 슈친스카도 루이 15세의 이런 성격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왕의 성격을 제일 잘 받아준 것이 퐁파두르 부인이었다고 하죠. 그녀는 루이 15세와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주제로도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다른 귀족 부인들처럼 고상한 척 점잖 떨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게 그를 대해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심하게 의존했고 왕이 바라면 언제 어디서나 성관계에 응해줘야 했기 때문에 루이 15세가 살롱이나 방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퐁파두르 부인을 찾으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퐁파두르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루이 15세와 성관계를 하기 힘들어지자 베르사유궁 근처에 사슴정원이라는 하렘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퐁파두르 부인뿐이다 라는 찬사를 보내며 죽을 때까지 그녀를 총애했다고 하네요. 그녀가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은 국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왕비가 여행을 가게 되자 자신이 그녀의 숙소를 관리하겠다며 자원했고 당대의 패션 리더 소리를 듣던 자신의 감각을 살려 왕비의 숙소를 매우 아름답게 꾸며놓았다고 하죠. 돌아온 왕비는 크게 만족하며 국왕 폐하께서 꼭 첩을 두셔야만 한다면 퐁파두르 부인만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왕과 왕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퐁파두르 부인은 그때부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예술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그녀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서재 꾸미기를 좋아했으며 예술과 학문을 후원하는 최고의 스폰서였다고 하는데요. 미술사학자들은 로코코 예술이 루이 15세 시절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퐁파두르 부인의 후원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예술을 로코코 양식이 아닌 마담 드 퐁파두르 양식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퐁파두르 부인의 살롱은 당대의 사상가와 문학가가 모이는 지식의 장이 되었죠. 그녀는 연극과 공연을 좋아해 극장이나 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 개인 극장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연출한 연극을 상연하기도 했으며 성과 광장 같은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이나 프티트리아농이 건설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다고 하죠. 게다가 결혼 지참금이 없는 여자들을 도와주거나 신부의 옷을 마련해주기도 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퐁파두르 부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가 문학과 철학의 후원자였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특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는데 국왕인 루이 15세가 위험인물로 분류했던 볼테르와 루소를 후원했으며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사전 출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판된 백과사전은 계몽사상을 더욱 발전시키며 결국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다만 퐁파두르 부인의 외교적인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정을 쥐고 휘두르게 된 그녀는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삼국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 영국연합을 상대로 7년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쟁이 결국 패전으로 끝나면서 북아메리카와 인도에 있던 많은 식민지를 잃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패배에도 루이 15세는 변함없이 퐁파두르 부인을 총애했으며 그렇게 그녀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퐁파두르 부인의 나이 43세가 되던 1764년 그녀는 갑작스러운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만 보면 그녀가 편안하고 화려한 산만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는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평생 귀족들의 비난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죠. 게다가 왕의 애첩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퐁파두르 부인은 늘 독살당할 위험에 노출됐고 덕분에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처소에서 직접 한여를 시켜 만든 음식만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왕관 없는 여왕이라 불리던 퐁파두르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평가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로 루이 16세의 아내이자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이죠. 그녀는 허구한 날 파티를 벌이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는 관심도 없던 아주 못된 왕비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녀의 악녀 이미지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왕비로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사치는 다른 여왕들보다 덜 부렸으며 딱히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원한 것은 왕정시대가 아니었고 혁명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비극으로 다가온 것이죠.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한 것 중 최고로 개념 없는 말로 여겨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말은 사실 그녀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루소의 참회록에 나오는 한 구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악녀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별 관심 없던 철딱선이 없는 여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1755년 11월 2일 오스트리아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렌 공작 프랑스와 3세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는 펜브론 궁전에서 춤이나 그림, 피아노 등을 배우며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미인이었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서 그랬던 걸까요? 피부가 아주 하얗고 예뻤다고 하죠. 또한 그녀의 가슴둘레는 D에서 F컵 정도 되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다른 왕족들과는 달리 마른 몸매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하지는 않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병인 주걱턱과 메구리코를 물려받아 치아 교정을 했고 부채로 가리고 다녔다고 하죠. 당시 독일 지방의 프로이센이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이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고 그 동맹의 증표로 1770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 15세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10대의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당시 왕비답지 않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루이 16세가 사냥 중에 어느 한 농민을 다치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직접 그에게 달려가 간호를 해주며 피해를 입은 만큼 확실한 보상을 해줬다고도 하죠. 그리고 딸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공주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싼 선물을 달라고 떼를 썼을 때는 궁전 밖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으니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또한 그녀는 프랑스 역대 왕비들에 비해서는 매우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뒤 엄청난 사치를 부렸는데요. 이런 프랑스 궁정 환경과는 잘 맞지 않았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뒤 트리아논 궁으로 거처를 옮겨 가구도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쓰고 인테리어 하는데도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그곳에서 가축들을 키우기도 하며 조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조차 대중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이유는 그녀가 친한 사람들 조금만 궁으로 불러 파티를 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외국인 출신 왕비라서 저런다 라는 비난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초대되지 못한 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왕비가 친한 사람들만 챙기면서 지네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결혼할 때쯤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사이는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요. 새로운 강국 프로이센의 견제를 위해서 손을 잡긴 했지만 오랜 시간 피 튀기며 싸워온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여론은 애초에 시집 올 때부터 그다지 좋지 못했죠. 평생 동안 오스트리아의 스파이, 오스트리아년 등의 욕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이미지로 굳혀지고 있을 때쯤 이미지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785년에 일어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죠. 라모트 백작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와 친하다며 루앙 추기경을 속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게 만든 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기 사건 배후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재판을 통해 진범이 누군지 알려지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까지 밝혀졌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소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왕비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일 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파티를 여는 방탕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789년 7월 14일 무능했던 루이 16세의 정치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다 결국 폭발한 프랑스 국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혁명 초반에는 루이 16세도 혁명을 지지했었지만 점점 실권을 하나씩 빼앗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군대조차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1791년 6월 몰래 베르사유 궁전을 빠져나가 오스트리아 근처로 도망을 가다 바렌에서 붙잡혀버렸고 결국 남편인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1793년 1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온갖 혐의를 다 받게 되었는데요. 국고를 낭비한 죄와 오스트리아와 결탁한 죄, 부패한 죄,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죄, 백성들을 기만한 죄, 프랑스를 멸망시키려 한 죄, 전쟁을 유발시키려 한 죄 등 별의별 혐의가 다 씌워졌죠. 또한 아들 루이 17세를 근친상간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는데요. 재판 내내 여왕으로서 후위를 잃지 않으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자 재판장에 있던 여성들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동조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대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던 아들 루이 17세가 어머니에게 겁탈당했다는 증언을 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혐의까지 추가되며 사형이 확정되었죠. 왕실 전용 황금마차를 타고 정중한 호위를 받으며 단두대로 이동했던 루이 16세와는 달리 그녀는 정말 초라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을 잘리고 허름한 옷을 입게 되었으며 가축을 수송할 때 쓰이던 마차에 실려 프랑스 국민들에게 온갖 욕을 먹으면서 단두대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단두대에 오른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사과했다고 하죠. 그렇게 그녀는 1793년 10월 16일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루이 17세 또한 불과 2년 후 감옥에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큰 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사이가 좋지 않던 오스트리아에서 시집 온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고 그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그녀가 뭔 짓을 해도 욕하기 바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말 나쁜 인물들이 되었어야 했기에 시대의 흐름상 자신들이 다르게 바꿀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사실 사치스러운 악녀가 아니었으며 적국의 시집을 와 여왕이었지만 국민들에게 인정은커녕 욕만 먹다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는 폭군도 많았고 암군도 많았으며 잔인에 맞지 않던 악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거의 악마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으며 가족들까지 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마리 마들렌 도브레입니다. 이 여인은 17세기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무려 100여 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마리 마들렌 도브레는 1630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법관의 딸로 태어났죠. 명문 가문이자 부유층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고 독단적이며 괴팍한 성격을 가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악랄하고 못된 귀족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더럽고 못돼 처먹었지만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심지어 예쁜 얼굴에 멋진 몸매까지 받쳐주자 많은 남성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죠. 거기다가 어릴 적부터 성적 욕망에 눈을 뜬 그녀는 밤낮으로 두 남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굉장히 자유롭고 방탕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1살의 나이로 다른 명문가였던 브랭빌리의 후작과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브랭빌리의 후작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었던 브랭빌리의 후작 역시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고 있던 한량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심지어 도박에도 빠져 있었기 때문인지 그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리는 자신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10분 발휘해 자신도 남편처럼 맞바람을 피기 시작했죠. 그렇게 맞바람의 대상이 된 사람은 바로 남편의 친구이던 고당 드 생트 크루아라는 남자였는데요. 그렇게 브랭빌리의 부부는 각자 다른 애인을 두고 시도 때도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류 사교계 파티에도 꼬박꼬박 참가하며 다른 남자들과도 뜨밤을 보내면서 즐겁게 지냈죠. 하지만 이 즐거운 생활도 얼마 못 가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이 브랭빌리의 부부의 난잡한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해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녀의 애인이었던 고당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갑자기 어처구니 없게 감옥에 갇혀버린 고당은 45일간의 수감기간 동안 거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독약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와 친하게 지낸 고당은 독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살해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마리의 아버지에게 복수를 할 것을 다짐하며 풀려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옥에서 풀려난 고당은 자신의 복수에 마리를 이용할 생각을 했는데요. 출소하자마자 마리를 만나서 뜨밤을 보내고 자신에게 푹 빠진 마리에게 아버지를 독살할 것을 도와달라며 설득했죠. 그러자 마리 자신도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유지를 위해 아버지의 유산이 욕심나기도 했고 또한 자신의 애인을 깜빵에 보낸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마리는 애인이던 고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고당이 만들어준 독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기 위해 먼저 파리 시립자선병원에 있던 가난한 환자들에게 그 독약을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신이 착한 귀부인인 척 포장을 해 불쌍하고 가난한 병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척하며 그들의 음식에 독을 조금씩 탔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쓰러져 사망하는 모습을 확인했죠. 그리고 독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모두 일기장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독살당한 사람만 약 100여 명이나 되는데 희생자들 대부분이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렇다 보니 그들이 사망해도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독약의 효과를 확인한 마리는 아버지를 같은 수법으로 독살해버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애인의 복수와 유산까지 상속받게 된 말이었지만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유산 대부분이 두 남동생에게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마리는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두 남동생의 하인들을 포섭해 그들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어 두 남동생까지 독살해버렸으며 그 이후론 자신이 무슨 신이 된 것 마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독을 사용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유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애인이던 고당 이외에 남편의 사촌동생이나 자식들의 교사 그리고 다른 여러 남자들과도 뜨겁게 연애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리는 고당과의 바람피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남편 브랭빌리의 후작이었습니다. 당시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녀는 이젠 남편을 독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의심 많았던 남편은 그녀와의 식사를 피했고 자신이 따로 준비한 음식만 먹는 등 철저한 관리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와 결혼할 생각이 없던 고당이 그녀의 남편에게 몰래 해독제를 먹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마리의 독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고당은 마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녀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해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사로 밝혀졌지만 마리가 독살했다는 설도 있죠. 어쨌든 경찰은 그의 죽음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집을 조사하던 중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와 그녀의 무지막지했던 연쇄살인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그 상자 안에서 독살모이라든지 병원에서 가난한 병자들에게 독약을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기록된 일기장과 기록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마리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마리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재빨리 영국으로 도망을 쳐버렸는데 영국 경찰들의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져 들어오자 네덜란드를 거쳐 벨기에까지 가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벨기에에서 덜미가 잡혀 경찰에 체포되어 프랑스로 압송되었죠. 조사를 받기 시작한 마리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경찰은 그녀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엄청난 고통 끝에 결국 그녀는 모든 죄를 실토하게 되었고 그렇게 참수형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파리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마리는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나뿐이냐? 왜 나만 처벌을 받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다 그렇게 1676년 7월 17일 46세의 나이로 형장에 이슬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형제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걸 보면 악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녀도 굉장히 악한 인간이었지만 그녀의 애인이던 고당 역시 역대급으로 악한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세기 자신의 방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악녀 브랭빌리의 후작부인 마리 마들렌 도브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스페인 땅의 과거에는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리고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여러 왕국이 합쳐지게 되고 훗날 그라나다를 정복하며 레콘키스타를 완성하게 되었죠. 이 부부는 총 7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2명은 유산하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의 자식들 중 둘째 딸인 후아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훗날 미친 화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의 공주인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후아나는 1479년 11월 6일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이사벨 1세를 닮아 하얀 피부와 금발을 물려받았고 모두가 부러워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녀는 굉장히 총명하기까지 했는데요. 고전 문학이나 수학, 신학, 법학, 역사, 미술, 음악 등의 학문을 두루 배웠고 카스티아 외에도 포르투갈어, 레오너, 카탈루냐, 프랑스어, 라틴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하죠. 공주로서의 교양이나 사교술, 승마, 예절 등도 빈틈없이 잘 배워나갔으며 말 그대로 카스티아 왕국의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항기는 부모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하루 종일 묶여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후아나가 16세가 된 1496년 플랑드르 지역의 부르고뉴 공국의 필리프 공작과 결혼을 하는데요. 필리프 공작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언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별명은 잘생긴 필리프 또는 미남왕으로 불릴 정도로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죠. 문제는 그렇게 잘생긴 만큼 여성 편력도 심하고 바람기 다분한 남자였던 것인데요. 아무튼 후아나 공주는 어린 나이에 잘생긴 필리프 공작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남편인 필리프 공작이 후아나의 애정 공세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프 공작은 후아나 공주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돌며 바람을 피게 일쑤였고 그럴수록 후아나는 더더욱 그런 남편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죠. 그렇게 부부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지독하게 다투고 난 후엔 후아나는 밤새 펑펑 울면서 벽에 머리를 박아댔다고 하는데요. 피가 철철 나도록 머리를 박아댔으니 주위 사람들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후아나는 남편과 바람을 피던 여자를 잡아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자 그를 본 필리프는 화를 내며 후아나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필리프는 참다 못해 결혼 6년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영지이자 결혼 전에 수많은 여자들과 신나게 놀았던 플랑드르로 돌아가 버렸죠. 당시 후아나는 필리프의 자식을 임신 중이었는데 가지 말라고 울고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후아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플랑드르로 남편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어머니 이사벨 1세가 반대하는 바람에 쫓아가지는 못했죠.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혼자가 된 후아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에 시달렸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에게 욕을 하고 구타를 가하기도 했고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등 반쯤 미쳐가고 있었죠. 결국 딸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사벨 1세는 후아나가 플랑드르로 남편을 찾아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자식을 내팽개쳐놓고 그녀는 남편을 찾아 플랑드르로 가서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을 만났지만 역시나 필리프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죠. 눈돌아간 후아나는 남편 필리프와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모조리 잘라버렸고 얼굴도 가위로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필리프는 후아나의 그런 난폭한 모습에 경악했고 더더욱 그녀를 찾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에 또 후아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1504년 이사벨 1세가 세상을 떠나자 다음 후계자였던 후아나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죠. 오빠 후안과 언니가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며 후아나가 후계자가 되어버렸고 후아나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걱정이 많던 이사벨 1세는 유언장에 만약 후아나가 나라를 통치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후아나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 페르난도 2세의 섭정을 허가한다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딸 후아나에게 치명적인 조항이 될 줄은 이사벨 1세도 알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후아나가 왕위를 물려받자 남편 필리프와 아버지 페르난도 2세의 태도가 달라졌죠. 둘 다 카스티아 왕국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페르난도 2세는 딸인 후아나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며 자신이 카스티아를 섭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필리프는 여왕의 남편으로서 권리를 주장해 마침내 카스티아의 왕 펠리페 1세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 간의 정치적인 싸움질 덕분에
후아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펠리페 1세가 카스티아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후아나는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고 더욱더 미쳐가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수많은 괴이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그녀는 미친 후아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아나는 남편을 그라나다 지역에 매장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그라나다로 가는 도중에 계속 관뚜껑을 열어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거나 볼이나 입술에 키스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완전 넋이 나간 후아나를 대신해 아버지였던 페르난도 2세는 그녀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고 섭정을 하며 사실상 카스티아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후아나와 후아나의 딸인 카탈리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토르데시아스 성에 가둬버렸죠. 후아나의 딸인 카탈리나는 어린 시절 내내 감옥 같은 성에 갇혀 지냈는데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16년 1월이 되자 페르난도 2세가 세상을 떠났고 후아나는 아버지의 왕위까지 이어받으며 아라곤의 여왕까지 되었지만 자신은 계속 성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아들인 카를로스 1세에게 넘어갔죠. 그렇게 그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곳에 갇혀 쓸쓸히 지냈습니다. 아들이었던 카를로스 1세는 성에 갇혀 지내던 어머니 후아나를 구해주지도 않고 훗날 왕국들의 통치권을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부유막심한 아들이기도 했죠. 후아나는 필리프와 2남 4녀를 낳긴 했었지만 막내 카탈리나를 제외한 자식들 모두가 태어났을 때부터 후아나와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정은 전혀 없었고 그녀를 찾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매우 불행하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후아나는 평생을 남편 펠리페 1세만 그리워하면서 성에 갇혀 지내다가 1555년 4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녀가 실제로 정말 정신질환을 겪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질환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훗날 여러 학자들은 그녀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죠. 과연 후아나는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왕위를 원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만 받았다면 왕위 따윈 이어받지 않았어도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권력이 뭔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에 의해 미친 여자로 만들어져 불행한 삶을 살다간 후아나 여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572년 8월 23일,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데이의 기간 동안 5천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무차별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 결혼식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던 새 신부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의 하얀 드레스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훗날 사람들은 그날의 결혼식을 피해 결혼식이라 불렀죠. 마르그리트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도 발생한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대학살의 날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1553년 5월 14일 프랑스의 생제르맹 앙레 궁전에서는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였죠. 막내딸로 태어난 만큼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마르그리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쁘고 총명해서 오빠들이 마고라는 애칭을 만들어줄 만큼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사정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카톨릭을 믿는 발로아 왕조와 개신교를 국교로 하는 나바라 왕조로 나뉘어져 피 튀기는 전쟁과 수많은 분쟁이 끊이진 않았던 것이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그리트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던 기지 가문의 기지 공작은 마르그리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죠. 마르그리트 역시 기주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톨릭 군대를 지휘하는 멋진 모습의 기주공작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둘을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지 가문을 싫어하고 있었고 오빠인 샤를 9세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기지 가문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트린과 샤를 9세는 기지 공작을 압박해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명령해버렸죠. 그리고 마르그리트는 정략에 의해 나바라 왕국의 후계자인 앙리 드 나바라와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 오랜 카톨릭과 개신교의 길고 긴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 발로아 왕국의 왕인 샤를 9세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계자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있었죠.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여전히 기지공작이 좋았습니다. 얼굴도 기지공작보다 못생겼고 종교도 개신교였던 앙리 나바라와의 결혼도 하기 싫었죠. 그러나 오빠와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앙리 나바라의 어머니이던 호아나 3세 또한 카톨릭 신자였던 마르그리트를 며느리로 삼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로아 왕조의 공주와의 결혼은 있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죠. 그렇던 1571년 결혼 준비를 위해 발로아 왕국으로 온 호아나 3세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문제였는데요. 호아나 3세는 카톨릭과 마르그리트의 결혼 후에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정해지기도 전에 1572년 6월 8일 호아나 3세는 지병인 폐결핵으로 인해 갑작스레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앙리 나바라는 어머니는 살해당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물증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인 8월 18일이 되자 그는 800명의 기사를 수행원으로 삼아 검정색 상복을 입고 파리로 들어섰습니다. 개신교 세력의 수장이던 콜린이 또한 결혼식 참석을 위해 파리로 왔죠. 그리고 그는 자신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며 결혼식에 거행되는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성당 정문에서 혼인서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가톨릭 신자들에겐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죠. 한편 앙리 나바레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던 마르그리트도 어머니와 오빠의 강요에 못 이겨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결혼식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앙리 드 나바레를 남편으로 맡겠는가라는 추기경의 물음에 꿋꿋이 선 채로 대답도 목례도 하지 않는 그녀를 보다 못한 샤를 9세가 억지로 머리를 눌러 고개를 숙이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572년 8월 18일 그 둘은 부부가 되었죠. 야사에 따르면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그날 밤 어째선지 그 둘은 같은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방에 들어가지 않고 사랑에 맞지 않던 기지공작과 함께 은밀한 미래를 가졌죠. 그리고 다음 날엔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한 검정 마스크를 쓴 채 파리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룻밤에 보내 남자를 찾던 중 라몰리라라는 남자와 눈이 맞았고 그와 더 격정적인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그녀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음탕한 마음이 용솟음치게 되었습니다. 며칠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결혼식이 끝난 후 6일간의 결혼 축하 파티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이고 화합과 평화의 세상이 될 것만 같았죠. 그러나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던 기지공작은 이번 기회에 개신교 놈들을 싹 쓸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데이가 되자 샤를 9세의 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지공작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개신교 세력의 수장이던 콜리니를 살해했고 개신교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죠. 그러자 카톨릭을 믿는 파리 시민들까지 가세의 무차별 학살을 시작했는데 개신교 신자인 여성들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강간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개신교 신자의 어린 자식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그날 밤 살해된 개신교 신자는 5천여 명에 달했고 날이 밝아오자 온 도시는 시체와 피투성이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는 이 학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하나님을 찬양했다며 바티칸에서는 이 일을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렸고 이 대학살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했죠. 또한 학살의 날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밀한 뜻의 성가인 때데움을 불렀으며 특별 감사 미사를 집전하고 이 대학살의 날을 축제일로 정했으며 이날을 기념하는 기념주화를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학살로 인해 앙리 나바르와 마르그리트의 결혼식은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날 샤를 9세의 앞에 잡혀온 앙리 나바르는 아내인 마르그리트의 간척으로 간신히 살아남긴 했는데 개신교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사촌동생인 앙리 드 콩데와 함께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해 미사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앙리 나바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샤를 9세가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다음 왕으로 앙리 3세가 즉위하자 그와 사이가 좋지 않던 마르그리트는 남편을 탈출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앙리 나바라는 1576년 2월 사냥에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간신인 도비네와 아내 마르그리트의 애인인 라몰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파리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파리에 남아 있었는데요. 남편이 있는 나바라 왕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앙리 3세와 어머니 카트린의 반대로 가지 못한 채 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러다 앙리 3세 이후로는 발로아 왕조에는 후계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르그리트는 발로아와 나바라의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사명하에 1578년 나바라 왕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남편과의 재회 후 후계자를 낳기 위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포자기한 둘은 수많은 애인을 만들어 프리한 성생활을 즐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혼식 때처럼 서로 못마땅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남편과 오빠 간의 사이를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온 이후 자크 드 아를레를 비롯한 여러 귀족 남자들과의 화려한 간통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보다 못한 앙리 3세는 마르그리트를 궁정에서 추방했고 그녀는 옛 애인이던 기주공작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앙리 3세에게 붙잡혀 오베르뉴의 위송에 감금되기까지 했죠. 그러다 기주공작이 앙리 3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앙리 3세 또한 암살당하자 남편이던 앙리 드 나바라가 앙리 4세로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앙리 4세는 마르그리트에게 자식을 못 낳고 여러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1599년 둘의 결혼은 무효가 되었죠. 그렇게 이혼당한 뒤 파리로 돌아온 마르그리트는 이혼하며 받은 연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러 남자들과 애정 행각을 벌였죠. 그렇게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다 1615년 5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13년 후 마르그리트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 두 오빠 샤를 고세와 앙리 3세와의 근친 상간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7년 8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에 카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카톨릭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권력에 휩쓸린 공주로서 피해 결혼식을 보내고 이혼까지 당했지만 호화로운 생활과 핫한 성생활까지 영위하며 불행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의 평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녀 사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여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녀이자 마녀이죠. 그녀는 바로 헝가리 왕국 출신의 귀족 바토리 가문의 바토리 에르제베트입니다. 왕족 출신인 만큼 바토리 가문은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과 비견될 정도로 동유럽과 트란실바니아 지방에서는 최고의 명문가로 위세를 떨쳤죠. 그만큼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헝가리 국왕보다도 더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바토리 에르제베트는 1560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조용한 성격의 피부도 희고 미인이었죠. 하지만 당시 유럽의 여러 귀족 가문은 재산과 영지를 잃지 않기 위해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전병으로 기형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바토리 가문 역시 그러했고 그로 인해 에르제베트도 어릴 적부터 감정의 기복이 심했으며 성격 또한 난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녀가 11세의 나이에 나더슈디 가문의 장남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약혼했는데요. 시어머니였던 오르쇼여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에르제베트를 자신의 성인 샤르바르 성으로 불러 이것저것 잔소리하며 예절이나 결혼한 후 필요한 자질 같은 걸 가르쳤죠. 어린 에르제베트는 이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성격 또한 점점 더 까칠해졌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러 1575년 에르제베트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하객으로 유력 가문들이 총동원되어 하객이 4,500여 명이나 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는 못했는데요. 남편은 오스만 제국과의 잦은 전쟁으로 헝가리군을 지휘했었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넓은 체이테성에서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604년 남편이 전쟁 중 전사하며 그녀는 44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남편이 죽자마자 그녀는 체이테성의 주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잔소리하며 짜증나게 하던 시어머니 오르쇼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 이미 늙어버린 스스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하필이면 그때 자신의 머리를 빗겨주던 시녀가 실수로 머리를 심하게 잡아 당겨버렸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 있던 그녀는 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며 시녀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때 반지에 긁혀 시녀의 얼굴에서는 피가 났고 그걸 본 에르제베트는 묘한 황홀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거기다가 자신의 손에 튀었던 핏자국을 닦아내니 그 부분의 피부가 유독 더 하얗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르제베트는 젊은 여자의 피로 목욕을 하면 자신도 젊어질 수 있다는 비뚤어진 믿음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녀의 첫 번째 희생자는 머리를 빗겨주던 시녀가 되었습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그 뒤로는 쉬운 편인데요.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영진에 있던 가난한 농민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자신의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농민들은 너도 나도 돈을 받고 딸들을 보냈는데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또한 성에서 연애를 베푼다며 수십 명의 처녀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고 연애가 끝나면 그녀들은 모두 알몸이 된 채 죽임을 당했죠. 처녀들은 가시와 칼날이 박혀있는 철로 만든 새장 같은 곳에 갇혔는데 가시에 찔리고 칼날에 베이면서 피가 나면 그 피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처녀의 피는 마시기도 하고 주로 욕조에 받아 목욕을 하는 데 쓰였죠. 젊은 여자들은 좁은 새장 같은 곳에서 칼날과 가시에 찔려 피를 쏟으며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부를 불러 죽임을 당한 여자들의 장례를 치러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신이 많아지다 보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신부가 장례식 하기를 거부하자 나중에는 아무데나 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체이테 성으로 일하러 들어간 처녀들이 단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바토리 가문같이 명망 있는 명문가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을에서도 딸들을 보내지 않기 시작하자 에르제베트는 근처 다른 마을로 가서 처녀들을 몰래 납치해오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것은 바로 귀족적 소양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 안에 귀족 여학교를 세웠고 그렇게 귀족 가문이 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귀족들의 딸에게까지 그녀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감금당했던 처녀 중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을 했고 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모든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1610년 12월 30일 체이테 성 안으로 들어간 조사팀은 경악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문도구와 수많은 시신들 그리고 다행히 살아있던 적은 수의 생존자도 발견했습니다. 에르제베트의 일기에는 희생자의 수가 자그마치 6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게 재판이 열려 그녀의 악행을 도와준 시녀들과 아이들은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에르제베트는 당시 귀족은 사형에 처할 수 없었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는 모든 곳이 막혀있고 조금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 꼭대기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르제베트는 그 안에서 살다가 갇힌 지 4년 만에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보다 악한 여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후대의 학자들은 그녀의 재산을 노린 자들이 에르제베트를 모함했고 마녀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16세기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거듭되던 시기였고 마녀 사냥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귀족 여인들이나 돈 많은 과부들은 타깃이 되어 마녀로 몰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이 허다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르제베트를 마녀로 고발했던 사람은 루터파 목사였는데요. 바토리 가문은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칼뱅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루터교에서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운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또한 억울한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녀의 재판 기록에는 구체적 죄명이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마녀라는 이유 하나로 종신 구구명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12명의 희생자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에르제베트의 일기의 존재도 조사관들 외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의문점을 자아냈죠. 에르제베트의 시녀들과 아이들은 그녀가 재판을 받기 전 먼저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러자 에르제베트의 결백을 증언해줄 증인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도 다 그녀를 모함한 자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르제베트의 사촌오빠이던 헝가리 국왕 마티아스가 에르제베트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복수심에 불탄 국왕이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마녀로 몰아 죽였다는 주장이었죠. 그녀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로는 과학적으로 사람의 필요한 욕조를 채워 목욕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욕조를 채우려면 300리터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한 번에 60여 명의 사람을 죽였어야 했다는 것이었고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피는 몸에서 빠져나오면 금방 굳어버리고 피에서 나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보면 에르제베트가 했다고 알려진 연쇄살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석연치 않은 재판 기록이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일기장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 목욕을 했다는 것 등을 보면 에르제베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녀의 재산을 노린 자의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인 다툼으로 인해 희생당한 억울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마녀같이 처녀들을 살해한 악녀였을까요? 헝가리 최악의 악녀로 알려진 바토리 에르제베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미인의 기준은 항상 달랐습니다.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도 달랐고 조선시대와 현재의 미인의 기준도 달랐죠.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미인의 기준 역시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미녀는 현재 미녀의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현재의 미녀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엄청 못생긴 여자가 되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19세기 페르시아에는 전설의 미녀나 천상의 미인이라고 불렸을 정도의 굉장한 미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의 미녀였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이 때문에 절망에 빠진 13명의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녀는 도대체 얼마나 미녀였길래 이 사달이 날 정도였을까요? 그녀는 1883년에 카자르 왕국에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카자르 왕국은 현재 이란 지역에 있던 왕국으로 수도는 테헤란이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카자르 카눔 타지에스 살타네로 카자르 왕조의 나시르 아딘 샤라는 왕의 11남 11녀 중 8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가지고 있고 작고 통통한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바로 그녀에겐 남자들에게 있던 수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페르시아인들은 남자가 안았을 때 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몸매가 둥글며 볼륨이 있고, 얼굴은 둥글넓적하며 눈썹은 짙고 두꺼울수록, 그리고 수염을 기른 여자를 미인이라고 생각했죠. 페르시아의 왕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후궁을 두었었는데요. 후궁들 역시 둥근 몸매에 짙고 두꺼운 눈썹과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왕의 후궁이 되었던 셈이죠. 아무튼 살탄의 공주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최고의 미녀였고, 심지어 얼굴도 예쁜데 신분 또한 공주였기에 페르시아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엔 충분했죠. 그렇다 보니 수많은 정치계 유력 인사나 돈 많은 부자들, 귀족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수는 무려 145명에 달했습니다. 그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모두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에 살탄의 공주에게 거절을 당한 남자들은 시리에 빠져 심한 경우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게 죽은 남자는 무려 1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명적이게 아름다웠던 그녀의 외모는 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어 큰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최고의 시인이던 아리프 카즈빈 또한 그녀를 뮤즈로 삼아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국방부 장관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금기를 깨고 이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왕실에서 이혼을 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페르시아의 그 누구보다 진취적인 신여성이었죠. 그녀의 아버지였던 나시르 아딘 샤는 페르시아 최초로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등 개혁에 힘썼지만 그것들은 남자들과 일부 왕족 여성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기에 그녀는 당시 페르시아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슬람 사회에서 강요했던 복장이자 여성 억압의 상징인 히잡을 벗어 던져버렸고 서양식 의복을 입었던 최초의 페르시아 여성이었죠. 실제로 아버지였던 페르시아의 왕은 1873년 러시아 알렉산더 2세 황제의 초청을 받고 러시아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레 공연을 보고 난 후 발레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 영향에서인지 온몸을 감추고 있던 복장을 벗어던지고 그녀 또한 발레복을 입기도 했죠. 또한 살탄의 공주는 작가, 화가, 사회운동가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프랑스어나 아랍어에도 능통했던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란의 지하 여성 인권 단체인 여성자유협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의회로 가져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하기도 했었죠. 살탄의 공주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딸이던 투란둘레와 함께 살았으며 말년에는 소녀를 교육시키며 보내다 1936년 1월 25일 53세의 나이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녀의 외모는 미인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현재의 기준으로 따져도 굉장히 미인인 것 같네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외모와 최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살탄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